동탁은 자가 중형이요 농서임도 사람이었다. 하동 태수 벼슬에 있으면서 본래 오만방자한 자였다. 그날 현덕을 업신여기니 장비가 성이 나서 죽이려 했다. 현덕과 관공이 급히 말렸다. 그는 조정명관이니 어찌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겠소. 장비가 말했다. 저자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그 휘하에서 명령을 들어야 한다면 나는 정말 못 참겠소. 두 형님이 굳이 여기 머물겠다면 나는 따로 다른 곳으로 가겠소. 현덕이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죽고 삶을 같이 하기로 의를 맺었거늘 어찌 서로 떨어지겠소. 차라리 모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을 듯하오. 장비가 말했다. 그래 한다면 내 분이 조금이나마 풀리겠소. 그리하여 세 사람이 밤새 군사를 이끌고 주준에게 갔다. 주준이 후하게 대접하며 군사를 합쳐 장보를 토벌하러 나섰다. 이때 조조는 황보숭을 따라 곡양에서 장량을 크게 격파하고 있었다. 이쪽에서는 주준이 장보를 공격했다. 장보가 적병 8~9만을 이끌고 산 뒤에 진을 쳤다. 주준이 현덕을 선봉으로 삼아 적과 대적하게 했다. 장보가 부장 고승을 내보내 싸움을 걸었다. 현덕이 장비를 시켜 맞서게 했다. 장비가 말을 달려 창을 들고 고승과 싸웠는데 몇 합 되지 않아 고승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렸다. 현덕이 군을 휘몰아 곧장 쳐들어갔다. 장보가 말 위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들어 요술을 부렸다. 그러자 풍뢰가 크게 일어나고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검은 기운 속에서 무수한 인마가 나타나 덮쳐왔다. 현덕이 황급히 군을 돌리니 군중이 크게 어지러워져 패하여 돌아와 주준과 대책을 논의했다. 주준이 말했다. 적이 요술을 쓰니 내일 돼지와 양과 개의 피를 베어 군사들에게 산꼭대기에 매복시키고 적이 추격해오면 높은 언덕 위에서 뿌리게 하면 그 법수를 깨트릴 수 있어. 현덕이 명을 듣고 관공과 장비에게 각각 군사 1000명씩 거느리고 산 뒤 높은 언덕 위에 매복하게 하여 돼지, 양, 개의 피와 더러운 것들을 준비시켰다. 이튿날 장보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울리며 군을 이끌고 싸움을 걸었다. 현덕이 나가 맞섰다. 싸움이 벌어지자 장보가 법수를 부려 풍뢰가 크게 일어나고 날리는 모래와 구르는 돌, 검은 기운이 하늘을 뒤덮으며 무수한 인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현덕이 말을 돌려 달아나니 장보가 군을 몰아 추격해왔다. 산꼭대기를 막 지나려 할 때 관우 장비의 복병이 신호포를 쏘며 더러운 것들을 일제히 뿌렸다. 그러자 공중의 종이 인형과 진말들이 분분히 땅에 떨어지고 풍뢰가 문득 멎으며 모래와 돌도 날지 않았다. 장보가 법술이 풀린 것을 보고 급히 군을 물리려 했다. 왼쪽에서 관공, 오른쪽에서 장비, 두 군이 함께 나오고 뒤에서 현덕과 주준이 일제히 추격하니 적병이 크게 패했다. 현덕이 지공장군 깃발을 보고 말을 달려 쫓으니 장보가 황급히 달아났다. 현덕이 화살을 쏘아 장보의 왼팔을 맞췄다. 장보가 화살을 맞은 채 도망쳐 양성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주준이 군을 이끌고 양성을 포위 공격하는 한편 사람을 보내 황보숭의 소식을 탐지했다. 정탐꾼이 돌아와 아뢰었다. 황보숭이 크게 승첩했습니다. 조정에서 동탁이 누차 패했기에 황보숭으로 교체하게 했습니다. 황보숭이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죽었고 장량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아군과 대적했으나 황보숭에게 연이어 7번 패하고 장량이 곡양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장각의 관을 파내어 시신을 조각내고 목을 베어 낙양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무리는 모두 항복했습니다. 조정에서 황보숭을 거기장군으로 올리고 기주목을 겸하게 했습니다. 황보숭이 또 노식에게 공이 있고 죄가 없음을 상주하여 조정이 노식을 원래 벼슬로 복직시켰습니다. 조조 역시 공이 있어 제남상에 제수되어 즉시 파병하여 부임지로 갑니다. 주준이 이 말을 듣고 군마를 재촉하여 힘을 다해 양성을 공격했다. 적의 형세가 위급하자 적장엄정이 장보를 찔러 죽이고 수급을 바치며 항복했다. 주준이 마침내 여러 군을 평정하고 상소를 올려 승첩을 보고했다. 이때 또 황건적 잔당 셋, 조홍, 한충, 손중이 무리 수만을 모아 바람을 따라 약탈하며 장각의 원수를 갚겠다고 칭했다.
조정에서 주준에게 명하여 승리한 군사로 이를 토벌하게 했다. 주준이 조서를 받들어 군을 이끌고 나아갔다. 적이 완성을 점거하고 있어 주준이 군을 이끌어 공격하니 조홍이 한충을 내보내 싸우게 했다. 주준이 현덕, 관우, 장비에게 성 서남쪽을 공격하게 했다. 한충이 정예 병력을 모두 이끌고 서남쪽을 막으러 왔다. 주준이 직접 철기 2천을 이끌고 곧장 동북쪽을 쳤다. 적이 성을 잃을까 두려워 급히 서남쪽을 버리고 돌아갔다. 현덕이 뒤에서 기습하니 적이 크게 패하여 완성으로 달아났다. 주준이 사면으로 군을 나누어 포위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자 한충이 사람을 보내 항복하겠다고 했다. 주준이 허락하지 않았다. 현덕이 말했다. 옛날 고조께서 천하를 얻으신 것은 항복한 자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한충의 항복을 거절하십니까? 주준이 말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요. 옛날 진나라와 항우 시절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백성에게 정해진 주인이 없었기에 항복을 받아 상을 주어 따라오게 한 것이요. 지금은 해내가 통일되어 황건적만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만약 항복을 허락하면 선행을 권장할 수 없어. 적이 유리하면 마음껏 약탈하고 불리하면 곧 항복하게 하는 것은 도적의 기세를 키우는 것이지 좋은 계책이 아니오. 현덕이 말했다. 도적의 항복을 받지 않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면이 쇠통처럼 포위되어 있어 적이 항복하려 해도 얻지 못하면 반드시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만명이 한마음이 되면 오히려 당해내기 어려운데 하물며 성 안에 수만의 결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동남쪽을 철거하고 서북쪽만 공격하면 적이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니 싸울 마음이 없을 터 즉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준이 그렇게 여겨 즉시 동남 두 면의 군마를 철수하고 일제히 서북쪽을 공격했다. 과연 한충이 군을 이끌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준이 현덕, 관우, 장비와 함께 3군을 휘몰아 기습하여 한충을 쏘아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방으로 달아났다. 한창 추격하고 있는데 조홍과 손중이 적병을 이끌고 와서 주준과 싸웠다. 주준이 조홍의 기세가 큰 것을 보고 군을 이끌어 잠시 물러났다. 조홍이 기세를 타고 다시 완성을 탈환했다. 주준이 심리 떨어져 진을 치고 막 공격하려 하는데 갑자기 정동 쪽에서 한 무리의 인마가 오는 것을 보았다. 선두의 장수는 이마가 넓고 얼굴이 넓으며 몸은 호랑이 같고 허리는 곰 같았다. 오군 부춘 사람이요. 성은 손, 이름은 견, 자는 문대로 손모자의 후손이었다. 나이 17에 아버지와 함께 전당에 갔다가 해적 10여 명이 상인의 재물을 빼앗아 물가에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도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분연이 칼을 들고 물가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며 동서를 지휘하듯 사람을 부르는 신용을 했다. 도적들이 관군이 온 줄 알고 재물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다. 손견이 뒤쫓아 도적 한 명을 죽였다. 이로부터 9년의 이름이 알려져 교위로 천거되었다. 후에 회계의 요적 허창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양명 황제라 칭하고 무리 수만을 모으자 손견이 군사마와 함께 용사 1000여 명을 모집하여 주군과 합세에 깨뜨리고 허창과 그 아들 허소를 참수했다. 자사 장민이 상소를 올려 그 공을 아르니 손견을 염독승으로 제수했고 다시 우이승, 하비승으로 옮겼다. 지금 황건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향중의 청년과 상인들 그리고 회수와 사수의 정병 1500여 명을 모아 응원하러 왔다. 주준이 크게 기뻐하며 곧 손견에게 남문을 공격하게 하고 현덕에게 북문을 치게 하고 주준이 서문을 치게 하며 동문은 적이 도망가게 비워두었다. 손견이 맨 먼저 성에 올라 적 20여 명을 베니 적이 달아났다. 조홍이 말을 달려 삭을 들고 곧장 손견을 찔렀다. 손견이 성 위에서 몸을 날려 조홍의 삭을 빼앗아 조홍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렸다. 곧 조홍의 말을 타고 왕래하며 적을 죽였다. 손중이 적을 이끌고 북문으로 돌파해 나왔다가 마침 현덕을 만났다. 싸울 마음이 없이 그저 도망치려 했다. 현덕이 활을 당겨 한 발 쏘니 손중의 얼굴 정통으로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주준의 대군이 뒤따라 기습하여 수급 수만을 베고 항복한 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남양 일대 십수군이 모두 평정되었다. 주준이 파군하여 낙양으로 돌아가니 조서로 거기장군 한암윤에 봉했다. 주준이 상소를 올려 손견, 유비 등의 공을 아뢰었다. 손견은 인맥이 있어 별군 사마에 제수되어 부임지로 갔으나 유독 현덕만 오래 기다려도 벼슬을 받지 못했다. 세 사람이 울적해하며 거리를 한가로이 걷다가 마침 낭중 장균의 수레를 만났다. 현덕이 장균을 보고 자신의 공적을 진술했다. 장균이 크게 놀라 곧 조정에 들어가 황제에게 아뢰었다. 옛날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은 모두 십상시가 관직을 팔고 자기를 매매하며 친족이 아니면 등용하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벌하지 않아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진 탓입니다. 지금 마땅히 십상시를 참수하여 그 머리를 남쪽 교회에 매달고 사자를 보내 천하에 포고하며 공이 있는 자에게 후한상을 내리면 사회가 저절로 태평해질 것입니다. 십상시가 황제에게 아뢰었다. 장균이 주상을 속입니다. 황제가 무사를 시켜 장균을 쫓아냈다. 십상시가 함께 의논했다. 이것은 필시 황건적을 격파한 공이 있는 자가 벼슬을 받지 못해 원망을 품고 한 말이다. 우선 성가전주에서 미미한 이름을 올려주고 나중에 다시 처리해도 늦지 않다. 그리하여 현덕은 정주 중산부 안희현위에 제수되어 기일 내에 부임하게 되었다. 현덕이 군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친히 따르는 20여 명만 데리고 관우 장비와 함께 안희현에 부임했다. 한 달 동안 현의 일을 맡아 백성에게 추호도 범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모두 감화했다. 부임 후 관우 장비와 밥을 먹으면 같은 상에서 먹고 잠을 자면 같은 침상에서 잤다. 현덕이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면 관우 장비가 시립하며 종일토록 지치지 않았다. 현에 부임한 지 넉 달이 채 안 되어 조정에서 조서를 내렸다. 군공으로 장리가 된 자는 마땅히 도태시키라는 것이었다. 현덕은 자신이 도태 대상이 있을까 의심했다. 마침 도구가 순시차 현에 왔다. 현덕이 성 밖까지 나가 맞이하고 도구에게 예를 갖추었다. 도구는 마을 위에 앉은 채 다만 채찍으로 가리키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관우 장비 두 사람이 모두 분노했다. 관사에 이르자 도구가 난면하고 높이 앉았고 현덕은 섬돌 아래 시립했다. 한참 후 도구가 물었다. 유현이는 무슨 출신이요? 현덕이 말했다. 비는 중산 정왕의 후손이옵니다. 탁군에서부터 황건적을 토벌하여 크고 작은 싸움 30여 회에 작은 공이 있어 지금 벼슬을 받았습니다. 도구가 크게 호통쳤다. 니놈이 황친을 사칭하고 공적을 허위 보고하였구나. 지금 조정에서 조서를 내린 것이 바로 이런 탐관오리를 도태시키려는 것이다. 현덕이 예 연발하며 물러났다. 현으로 돌아가 현리와 상의하니 현리가 말했다. 도구가 위세를 부리는 것은 뇌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나는 백성에게 추호도 범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재물을 구하여 그에게 주겠소. 이튿날 도구가 먼저 현리를 불러다 놓고 현이가 백성을 해쳤다고 지목하라고 윽박질렀다. 현덕이 여러 번 직접 가서 면제를 구했으나 문지기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장비가 수잔 울분의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관사 앞을 지나다가 5, 60명의 노인이 모두 문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았다. 장비가 연유를 물으니 노인들이 대답했다. 도구가 현리를 핍박하여 유공을 해치려 합니다. 저희가 모두 와서 호소했으나 들여보내주지 않고 도리어 문지기에게 쫓겨났습니다. 장비가 크게 노하여 둥근 눈을 부릅뜨고 무쇠 이빨을 깨물며 말에서 뛰어내려 곧장 관사로 들어갔다. 문지기가 어찌 막을 수 있으랴. 곧장 후당으로 달려가니 도구가 청유에 앉아 현리를 땅에 결박해 놓고 있었다. 장비가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아, 나를 아느냐? 도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장비에게 머리채를 잡혀 관사 밖으로 끌려나와 현앞 말뚝에 묶였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도구의 두 다리를 힘껏 채찍질하니 버드나무 가지가 연달아 10여 개나 부러졌다. 현덕이 마침 고민하고 있다가 현 앞이 시끄러운 것을 듣고 좌우에 물으니 대답했다. 장장군이 한 사람을 묶어 현 앞에서 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현덕이 급히 가서 보니 묶인 자가 바로 도구였다. 현덕이 놀라 연유를 물으니 장비가 말했다. 이런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은
때려 죽이지 않으면 무엇을 기다리겠소. 도구가 애원했다. 현덕공,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현덕은 본래 인자한 사람이라 급히 장비에게 손을 멈추라 호통쳤다. 옆에서 관공이 나서며 말했다. 형님께서 이토록 큰 공을 세우고도 겨우 현이벼슬인데 지금 도리어 도구에게 모욕을 받으니 내 생각에 가시덤불 속은 난새와 봉황이 깃들 곳이 아니옵니다. 차라리 도구를 죽이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따로 원대한 계획을 도모함이 어떻겠습니까? 현덕이 이에 인수를 빼어 도구의 목에 걸고 꾸짖었다. 내 죄상대로라면 본래 죽여야 마땅하나 우선 목숨만 살려준다. 나는 인수를 반납하고 이제 떠나리라. 도구가 돌아가 정주 태수에게 보고하니 태수가 성부에 공문을 올려 사람을 보내 잡으려 했다. 현덕,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대조로 가서 유해에게 몸을 의탁했다. 유해는 현덕이 한실 종치님을 보고 집에 숨겨두었다. 십상시가 권력을 틀어주고 함께 의논했다. 자기들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기로 했다. 조충, 장양이 사람을 보내 황건적을 깨뜨린 장수들에게 금백을 요구하여 응하지 않는 자는 주청하여 파직시켰다. 황보숭, 주준이 모두 응하지 않으니 조충 등이 모두 주청하여 파직시켰다. 황제가 또 조충 등을 거기 장군에 봉하고 장양 등 13명을 모두 열후에 봉했다. 조정이 더욱 어지러워지니 백성들이 탄식하고 원망했다. 이에 장사에서 적구성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양에서 장거, 장순이 반란을 일으켜 장거는 천자를 칭하고 장수는 대장군을 칭했다. 표장이 눈처럼 날아와 급보를 알렸으나 십상시가 모두 숨기고 아뢰지 않았다. 어느 날 황제가 후원에서 십상시와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간이대부 유도가 곧장 황제 앞에 와서 크게 통곡했다. 황제가 연유를 물으니 유도가 말했다. 천하가 위태로움이 조석에 달렸거늘 폐하께서는 오히려 환관들과 함께 마시고 계십니까? 황제가 말했다. 나라가 태평한데 무슨 급한 일이 있단 말이냐? 유도가 말했다. 사방에서 도적이 일어나 주군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 화는 모두 십상시가 관직을 팔아 백성을 해치고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기만한 탓입니다. 조정의 정인들이 모두 떠났으니 화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십상시가 모두 관을 벗고 황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대신들이 저희를 용납하지 않으니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목숨만 살려주시어 시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 가산을 모두 군자로 바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통곡했다. 황제가 노하여 유도에게 말했다. 너에게도 측근이 있거늘 어찌 유독 짐의 측근만 용납 못하느냐. 무사를 불러 끌어내 참아라 했다. 유도가 크게 외쳤다. 신은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련도다 한실 천하 400여 년이 오늘 이로써 끝이로다. 무사들이 유도를 끌고 나가 막 형을 집행하려 하는데 한 대신이 호통쳐 말렸다. 손대지 마라. 내가 가서 간하겠다. 보니 사도 진담이었다. 곧장 들어가 황제에게 간했다. 유관이는 무슨 죄로 주사를 받습니까? 황제가 말했다. 근신을 헐뜯고 짐의 몸을 모독했다. 진담이 말했다. 천하 백성이 십상시의 살점을 먹고자 하건만 폐하께서는 부모처럼 공경하시고 치수의 공도 없는 자들을 모두 열후에 봉하셨습니다. 하물며 봉서 등이 황건적과 결탁하여 내란을 꾀했으니 폐하께서 지금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시면 사직이 당장 무너질 것입니다. 황제가 말했다. 봉서가 난을 일으켰다 하나 그 일이 분명치 않다. 십상시 중에 어찌 충신이 한둘이 없겠느냐. 진담이 머리로 계단을 들이받으며 간했다. 황제가 노하여 끌어내게 하고 유도와 함께 옥에 가두었다. 그날 밤 십상시가 곧 옥중에서 두 사람을 죽이고 황제의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손견을 장사태수로 삼아 구성을 토벌하게 했다. 50일이 안 되어 승첩 소식이 왔고 강화가 평정되었다. 조서로 손견을 오정후에 봉하고 유우를 유주목에 봉하여 군을 이끌고 어양으로 가서 장거 장순을 정벌하게 했다. 대주의 유해가 서신으로 현덕을 유우에게 천거했다. 유우가 크게 기뻐하며 현덕을 도의로 삼아 군을 이끌고 적의 소굴로 쳐들어가 며칠간 크게 싸워 적의 얘기를 꺾었다. 장수는
포악하기만 해서 군사들의 마음이 변해 장막 아래 두목이 장순을 찔러 죽이고 수급을 바치며 무리를 이끌고 항복했다. 장거도 형세가 패함을 보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어양이 모두 평정되었다. 유우가 상소를 올려 유비의 큰 공을 아뢰니 조정에서 도구를 채찍질한 죄를 사면하고 하밀승에 제수했다가 고당이로 옮겼다. 공손찬이 또 상소를 올려 현덕의 전공을 진술하고 별부 사마로 천거하여 평원 현령을 맡기게 했다. 현덕이 평원에 있으면서 제법 전량과 군마를 갖추어 옛날의 기상을 다시 정비했다. 유우는 도적을 평정한 공으로 태위에 봉해졌다. 중평 6년 여름 4월 영제가 병이 위독하여 대장군 하진을 궁으로 불러 후사를 의논했다. 하진은 본래 도축업자 출신이었으나 누이가 궁에 들어가 귀인이 되어 황자변을 낳고 마침내 황후에 책봉되어 하진도 이로 인해 권세를 얻었다. 황제가 또 왕미인을 총애하여 황자협을 낳았다. 하황후가 질투하여 왕미인을 독살했다. 황자협은 동태우 궁에서 길러졌다. 동태우는 영제의 어머니로 해독정후 유창의 아내였다. 당초 환제에게 아들이 없어 해독정후의 아들을 맞이하여 세웠으니 이가 영제였다. 영제가 대통을 이어받아 어머니를 맞이해 궁중에서 봉양하고 태우로 높였다. 동태우가 일찍이 황제에게 황자협을 태자로 세우라고 권했다. 황제 역시 협을 편애하여 세우고자 했다. 그때 병이 위독해지자 중상시 건석이 아뢰었다. 만약 협을 세우고자 하시면 먼저 하진을 죽여 후환을 끊어야 합니다. 황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겨 하진을 궁으로 부르게 했다. 하진이 궁문에 이르자 사마 바느니 하진에게 말했다. 궁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건석이 궁을 죽이려 합니다. 하진이 크게 놀라 급히 사택으로 돌아가 여러 대신을 불러 환관을 모두 죽이고자 했다.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며 말했다. 환관의 세력은 충제의 질제 때부터 시작되어 조정에 널리 퍼졌으니 어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밀이 새면 반드시 멸족의 화가 있을 터이니 자세히 살피십시오. 하진이 보니 전군 교위 조조였다. 하진이 호통쳤다. 너 같은 어린 것이 어찌 조정의 대사를 아느냐. 바로 주저하고 있는데 바느니 와서 말했다. 황제께서 이미 붕어하셨습니다. 지금 건석이 십상시와 의논하여 발상을 비밀에 붙이고 교조를 꾸며 하국구를 궁으로 불러 후환을 끊고 황자협을 황제로 책립하려 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자가 와서 하진을 빨리 들어오라 재촉하며 후사를 정하겠다 했다. 조조가 말했다. 오늘의 계책은 먼저 군의를 바로잡은 뒤에 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진이 말했다. 누가 감히 나와 함께 군의를 바로잡고 적을 토벌하겠는가? 한 사람이 일어서며 말했다. 정예병 5천을 빌려주시면 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새 군주를 책립하고 환관을 모조리 죽여 조정을 쓸어버리고 천하를 편안케 하겠습니다. 하진이 보니 사도 원봉의 아들이요 원외의 조카였다. 이름은 소자는 본초로 지금 사해교위 벼슬에 있었다. 하진이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어림군 5천을 점검했다. 원소가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하진이 하웅, 순유, 정태 등 대신 30여 명을 거느리고 차례로 들어가 영제의 빈전 앞에서 태자변을 부축해 황제 위에 올렸다. 백관이 절하고 인사를 마치자 원소가 궁에 들어가 건석을 잡았다. 건석이 당황이 달아나 어화원 꽃 그늘 아래서 중상시 곽승에게 죽임을 당했다. 건석이 거느리던 금군은 모두 투항했다. 원소가 하진에게 말했다. 환관들이 당을 맺었으니 오늘 기세를 타서 모조리 죽여야 합니다. 장양 등이 일이 급해진 것을 알고 황급히 하태우에게 들어가 구했다. 처음에 계책을 세워 대장군을 해치려 한 자는 오직 건석 한 사람뿐이고 저희들과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대장군이 원소의 말을 듣고 저희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니 바라건대 태우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살려주소서. 하태우가 말했다. 너희는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보전해 주리라. 조지를 내려 하진을 들어오게 했다. 태우가 은밀히 말했다. 나와 그대는 미천한 출신이라
장양등이 아니었으면 어찌 이 부귀를 누렸겠소. 지금 건석이 불이 나여 이미 주살되었거늘 그대는 어찌 남의 말만 믿고 환관을 모조리 죽이려 하오? 하진이 듣고 나와 여러 신하에게 말했다. 건석이 계책을 꾸며 나를 해치려 했으니 그 집안을 멸족시킬 수 있어. 그 나머지는 함부로 해칠 필요가 없어. 원소가 말했다. 풀을 베고 뿌리를 남겨두면 반드시 몸을 망치는 근본이 됩니다. 하진이 말했다.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그대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여러 신하가 모두 물러났다. 이튿날 태우가 하진에게 명하여 상서의 일에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직을 봉했다. 동태우가 장양등을 궁으로 불러 상의하며 말했다. 하진의 누이를 처음에 내가 발탁해 주었거늘 오늘 그 자식이 황제 위에 오르고 안팎의 신료가 모두 그 신복이 되어 위권이 너무 무거우니 나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장양이 아뢰었다. 태우께서 조정에 임하시어 수렴 청정하시고 황자협을 왕으로 봉하시며 국구 동중에게 큰 벼슬을 내려 군권을 장악하게 하시고 저희를 중용하시면 대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동태우가 크게 기뻐했다. 이튿날 조회를 열어 동태우가 조지를 내려 황자협을 진류왕에 동중을 표기장군에 봉하고 장양등이 함께 조정에 참여하게 했다. 하태우가 동태우의 전행을 보고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어 동태우를 청했다. 술이 반쯤 취하자 하태우가 일어나 잔을 올리며 제배하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부녀자라 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옛날 여후가 중권을 틀어쥐었다가 종족 1000명이 모두 사륙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땅히 깊은 궁중에 거처하고 조정의 대사는 대신과 원로가 스스로 상의하게 해야 나라의 다행입니다. 부디 들어주소서. 동태우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네가 왕미인을 독살하고 질투심을 품더니 지금 내 자식이 임금이 되었다고 내 오라비 하진의 세력을 믿고 함부로 말하느냐. 내가 표기장군에게 명하여 내 오라비 목을 베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하태후도 노하여 말했다. 내가 좋은 말로 권하는데 어찌 도리어 노하시오. 동태우가 말했다. 네 집안은 도축이나 하던 천한 것들이니 무슨 견식이 있겠느냐. 두 궁이 서로 다투니 장양등이 각각 궁으로 돌아가시라 권했다. 하태우가 밤새 하진을 궁으로 불러 앞리를 고했다. 하진이 나와 삼공과 함께 의논했다. 이튿날 아침 조회를 열어 정신으로 하여금 아르게 하기를 동태우는 본래 번비이니 오래 궁중에 머무는 것이 마땅치 않고 하간으로 옮겨 거처하게 해야 한다 하고 기일 안에 궁문을 나서라 했다.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동태우를 내보내고 한편으로 금군을 동원해 표기장군 동중의 부택을 포위하여 인수를 추징했다. 동중이 일이 급해진 것을 알고 후당에서 자결했다. 집안 사람들이 곡을 하자 군사들이 비로소 흩어졌다. 장양 단규가 동태우 한 가지가 패해진 것을 보고 모두 금은보화로 하진의 아우 하면과 그 어머니 무양군을 매수하여 아침 저녁으로 하태우에게 들어가 좋은 말로 가려주게 했다. 이 때문에 십상시가 다시 총애를 받게 되었다. 6월에 하진이 은밀히 사람을 시켜 동태우를 하간 역정에서 독살하게 하고 시신을 낙양으로 운구하여 문릉에 장사 지냈다. 하진은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사예교의 원소가 하진에게 들어가 말했다. 장양 단규 등이 밖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공께서 동태우를 독살하고 큰 일을 꾀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때를 타서 환관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옛날 두무가 내시를 죽이려다 기밀이 새어 도리어 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공의 형제와 부곡, 장리가 모두 영준한 사람들이니 만약 힘을 다하면 일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도와주시는 때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하진이 말했다. 우선 상의해 보겠소. 좌우가 몰래 장양에게 알리니 장양 등이 다시 하묘에게 알렸고 또 많은 뇌물을 보냈다. 하묘가 들어가 하태우에게 아뢰었다. 대장군이 새 임금을 보좌하면서 인자함을 행하지 않고 오직 사륙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연유 없이 십상시를 죽이려 하니 이것은 난을 취하는 길입니다. 태우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 조금 뒤에 하진이 들어와 태우에게 환관을 죽이겠다고 아뢰었다. 하태우가 말했다. 환관이 금성금화라는 것은 한나라의 구례입니다. 선제께서 막 천하를 버리셨거늘 그대가 구신을 죽이려 하니 이것은 종묘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오. 하진은 본래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라 태우의 말을 듣고 예 하며 물러났다. 원소가 맞이하며 물었다. 대사가 어찌 되었습니까? 하진이 말했다. 태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찌하겠소. 원소가 말했다. 사방에 영웅호고를 불러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오게 하여 환관을 모조리 죽이십시오. 이때 일이 급하니 태후께서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진이 말했다. 이 계책이 아주 좋소. 곧 경문을 보내 각 진의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오라 했다. 주부 진림이 말했다. 안 됩니다. 속담에 눈을 가리고 참새를 잡는다고 하니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미물도 속여서 뜻을 이룰 수 없거늘 하물며 나라의 대사는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 황제의 위엄을 끼고 병권을 잡으셨으니 용이 뛰고 호랑이가 걷듯 높고 낮은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환관을 죽이려 하시면 불을 지펴 털을 태우듯 쉬운 일입니다. 다만 빨리 행하시어 권모로 직결하시면 천인이 순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밖으로 대신을 부르시어 낙양을 범하게 하시면 영웅이 모이되 각각 한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이른바 창을 거꾸로 들어 남에게 자루를 주는 것이니 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난이 생길 것입니다. 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겁쟁이의 견해요. 옆에서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이 일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데 어찌 그리 많이 의논하시오. 보니 바로 조조였다. 바로 이것이었다. 군주 곁에 소인배 난을 제거하려면 조정의 지사의 계책을 들어야 하리. 조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음 회를 보시라.